고향이 이 근방입니다.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청송. 사실은 나기는 일본에서 났습니다. 45년인데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46년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6개월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누님들 이야기가 부산항에 딱 내렸을 때 아이쿠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부산항에 내려보니까 요새 북한처럼 소년 소녀들이 행상을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자기 물건 파는데 남을 험담하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다 그래요. 일본에서 살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 예의라든지 여기에 한 7년 동안 익숙해 있다가 아수라장 같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주 절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기차를 탔는데 유리창도 다 깨지고 시트 다 날아가고, 그러나 막 고향 땅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아이고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주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살았으면 제가 지금 제일동포로 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집에 63년에 5.16이 나오고 나서 이민붐이 일었습니다. 브라질 인민, 주로 남미로 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이민 수속을 하려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권 수속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인데 빨리 이게 수속이 돼가지고 한국을 떠났으면 좋을 텐데 하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지금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수속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파라과이. 이것도 참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여러 가지 통계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 통계 중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권,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여권이 어디냐? 패스포트 파워 랭킹. 그건 무슨 기준이냐 하면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모범 국민, 테러에 가담하지 않고 마약 밀매에 가담하지 않으면 무비자 아닙니까? 무비자로 제일 많은 나라에 갈 수 있는 여권이 싱가포르입니다. 159개인지 8개인지 한 차인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 3등이 한국입니다. 한국과 스웨덴. 북한이 어떠냐 보니까 밑에 꼴찌죠, 꼴찌. 가장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일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하는 나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또 이런 통계 있습니다. 여성분들,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지금 86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86세 랭킹이, 랭킹 잡는 여러 가지 좀 기준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옵니다. 통계 잡힌 데에 따라서 세계 3등으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여성입니다. 남자도 오래 사는 걸로 지금 한 6등쯤 될 겁니다. 남녀 합쳐버리면은 지금 81세니까 세계 한 10등쯤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평균 수명이 점점 느는데 2030년에 가면은 남녀 공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한국인이 된답니다. 남녀 공이. 그리고 여자는 그때쯤 되면 90세 된대요, 90세. 평균 수명 90세면은, 사실은, 영아 사망률을 빼면은 95세,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죠?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첫째, 혈압이 낮답니다. 혈압. 그리고 뭐 고지방 이것도 외국에 비해서 낮은 편.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적죠. 동양이 비교적 뚱뚱한 사람이 적습니다. 이 뚱보가 과체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한 40%가 과체중. 그리고 한국의 연로하신 분들이 비교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돈독한 편이라고 해요. 뭐 동창회라든지 집안,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노인들은 어울려 다니고, 이게 좀 과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오래 산답니다. 주로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의료보험이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우리나라가 좀 반대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붕괴되고 나서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평균 수명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 큰 이유는 의료 체제입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여행 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의료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지금 세계 5위입니다. 5위. 수출 많이 하는 걸로. 수출 5위라고 해도 별로 놀라는 분이 안 계시는데, 수출 5위. 1등은, 수출 1등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수입까지 합치면은, 무역 총계로는 6등 내지 7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공업국인 것은 아시죠? 5대 공업국입니다. 1등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 다음에 항상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에 붙은 이야기가 양극화죠. 불균형 성장, 양극화. 이건 완전히 선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통계상. 통계로 믿어야지 뭐 다른 거 믿을 게 있습니까? 유명한 지니 계수 있잖아요. 지니 계수가 소득 균형, 불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인데, 최신 통계에 의하면 140여 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가장 평등한 소득 배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주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나라도 작고 하니까 한국이 부의 평등이 잘 된 순으로 23등입니다. 23등. 140 몇 개 나라 중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 치고. 더 재밌는 것은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고 100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으켜가지고 평등사회 만든다고 사람도 많이 죽게 하고 뭐 집단 농장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공산주의 국가, 지금 살아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도 저기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 북한. 이 5개보다 한국이 더 소득 배분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한국이 소득 배분이 더 평등하다. 양극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처음 연두 무슨 메시지에서 써먹은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 되었는데 그것은 비과학적인 선동입니다. 양극화를 더 선동을 하면 1대 99라고 되죠. 1대 99. 1 때문에 99가 불행하게 사니까 99가 뭉쳐가지고 1을 혼내자. 그런 선거 구호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또한 민주주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큰 나라죠.
7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7개 나라. 중국 안 들어가죠. 러시아 안 들어가죠. 민주주의를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20세기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킨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션 빌딩 경쟁을 했는데 21세기에서 만약 상을 준다면은 야구처럼 MVP를 준다면은 어느 나라가 받을 것이냐? 저는 3나라가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이스라엘, 대만. 한국, 이스라엘, 대만. 이 3나라 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상이에요. 그 중에 안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통일, 북한 핵 문제 이걸 해결하면은 한국은 인류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인류국가. 한국이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류국가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인류국가는 지금 어떤 나라냐. 첫째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파생한 나라들 있죠.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유럽 문명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나라. 딱 한 나라가 있죠. 인류국가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 요게 인류국가입니다. 인류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20-30개 됩니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문턱까지는 왔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선진국. 왜냐하면 삶의 질 통계가 좀 중요하거든요. UNDP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해가지고 HDI라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통계예요.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랭킹이 제일 올라갔습니다. 세계 12등이었어요. 삶의 질, 복지, 교육, 평균 수명 이런 거 합쳐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17, 8등 합니다. 삶의 질 랭킹. 이거 보면은 우리는 삶의 질에서 영국보다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프랑스보다 앞서고. 그러면 이 선진국으로 봐야 되는데 핵 문제가 있고 통일. 그래서 아직 한국은 이 정도 성취를 이루겠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결정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선택이 있죠. 자유통일하면은 인류국가는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분단이 오래 계속되면은 아마 지금이 피크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적화 통일되면 그건 야만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인류국가는 무슨 국가냐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문명국가죠. 문명. civilization. 문명은 뭐냐? 문명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물질적 제도, 사상, 법치, 군대, 예술, 문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대한민국의 70년은 문명 건설의 역사였어요. 문명 건설의 역사입니다. 70년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식민지로서 신음하던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3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2년 만에 세계적 전쟁을 겪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민중 봉기도 일어나고 그런 소란 속에서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다 한다면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죠.
세계사에 한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다음에는 물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한 다음에 세계적 강대국이 되고 그러다가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전범국가도 되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한 일본, 한국 이외에는 일본의 예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약 250년에 걸친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를 거치면서 대단한 부를 축적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명치유신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있죠. 일본 이외에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 아십니까? 여행해보시면은 그 나라 역사를 아시고 하면은 기억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는 틀림없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태국이죠. 태국, 타일랜드. 타일랜드가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 섬나라에 있어요. 섬나라. 섬나라는 뭐 주로 영국, 프랑스 이쪽 식민지가 많은데 남태평양에 통가란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란 나라 들어보셨어요? 통가. 제가 월안조선 편집장 할 때 심심풀이로 우리 기자 보고 통가란 나라 가가지고 그 왕을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왕 이름이 뚜뽀예요. 뚜뽀. 진짜 뚱뚱한 사람이에요. 몸무게가 엄청 나가는 사람인데 스모 선수처럼 인터뷰를 해왔는데 그 기사를 읽다가 야 무릎을 친 대목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인구가 한 10만 명 되고 남태평양에 있습니다. 주변 국가는 전부 다 식민지가 됐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통감하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간단해요.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으면요, 그 나라를 먹기가 힘들어요. 식민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국제 질서에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요. 분열되지 않는 나라. 한국이 식민지가 된 것도 분열되고, 저 큰 중국이 100여 년 동안 유럽 나라로부터 거의 유린당하다시피 한 것도 분열된 해지. 타일랜드가 분열이 안 됐습니다. 그 왕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수출 5위, 삶의 랭킹 12위 하더라도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으면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 좀 이따가 신라 이야기를 하겠는데,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 중에 왜 신라가 통일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신라는 분열되지 않았고 백제도 고구려도 분열했습니다. 분열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국가 흥망의 요소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 잘 살면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분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운동권 출신이고 5.17 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MBC 들어가서 노조 만들기도 한 사람인데 90년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보수적 가치를 구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국회 부의장 되는 사람이 했습니다. 5선 되는 사람이.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죠. 다른 죄도 아닙니다. 내란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내란죄는 뭐냐? 국헌문란, 국토참절,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문란하는 것, 국토참절, 국토로 일부를 빼앗는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니까 한국은 결코 단합된 나라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특히 북한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진 세력이 있다. 전쟁 위험이, 한국에서의 전쟁 위험에 대해서 미국 CIA 국장 출신이 20%에서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위험이 22%내지 25%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더구나 이 전쟁은 핵폭탄을 쓸 가능성이 많은 전쟁입니다. 20 내지 25%다. 1%라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그게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 배치 안 하면은 수도권을 북한 핵 앞에 벌거벗겨 놓겠다는 건데, 뭘 안 하겠다는 약속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이런 외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거는 이건 외교가 아니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드를 배치해야 될지 배치 안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배치해야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통계로 들었던 근사한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의 아주 어두운 면이 하나 같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죠. 물질적인 부분, 경제, 군사,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국가의 하드웨어. 근사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기강, 법치,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민들의 교양, 선동에 속느냐 안 속느냐, 국민들의 어떤 정직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좋으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좋아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아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하드웨어도 부서진다. 어느 쪽이 한국에서 적용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심지어 재벌 아들도 재벌 딸도 자살합니다. 뭐가 불만이라서, 뭐가 절망이라서 재벌 아들이, 재벌 딸이 자살을 합니까? 정신이 망가져버리면 자살하죠. 정신과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혼.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은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정신과 치료 잘 받으면, 또 요새는 약도 좋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영혼이 망가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영혼이. 어떤 사람이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냐? 주사파가 영혼이 망가진 사람. 요새 주사파 이야기가 새삼 나옵니다. 특히 이 김문수 지사,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이 정부는 전대협 주사파 친북 정권이다,
친북 세력이 핵심에 들어가 있다.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집권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집권 세력 안에 김일성주의자가 있다. 요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사파가 이게 학문의 뭐 일파가 아닙니다. 철학의 뭐 일파가 아니고 주사파는 김일성이를 숭배하고 따르는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자 플러스 개인 숭배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전향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이념은 다분히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념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좀처럼. 왜냐? 그것을 부정하면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바뀌느냐? 죽느냐, 사느냐 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박정희는 또 한때 남로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숙군 수사 때 잡혀가가지고 고문받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그동안에 자기 조직원들을 다 부르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을 만나가 용서받고 군복만 벗고 해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면 그 사람 남로당원 하다가 나중에 뭐 게릴라가 됐든지 그랬을 겁니다. 보통 그런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죠. 전쟁.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한국의 종북 세력 회개하고 개과천선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신라와 대한민국을 잡은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민족사 약 2000년, 저는 우리 민족사를 막 약 2000년으로 잡습니다. 고대 국가를 만든 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신화시대를 빼고 약 2000년 잡으면 결국 삼국시대로, 삼국시대, 삼국시대, 신라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한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이 만들어져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게 아니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이민족이든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정치, 같은 종교,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쓰게 됨으로써 동질 의식이 생겼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외침을 받을 때마다 그런 동질 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도 일어나고 식민지 시대에는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민족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족 의식.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긴 역사적 과정에서 같은 가치관, 같은 풍습, 같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야 그게 같은 민족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선동적으로 쓰입니다. 민족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사전에 있던 말입니까, 이거? 민족이란 말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민족이란 말. 중국 사람이 민족이란 말 썼을까요? 일본이 만든 말입니다. 일본 사람.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우리나라 사진에 없었죠. 중국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죠. 디모크라시를. 이 민족이란 것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한국으로. 유럽에도 민족이란 개념은 상당히 늦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이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다가 비스마르크의 지도력에 의해서 1870년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 제국으로. 수십 개의 독일어를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10년 먼저 이탈리아에서 한 10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그리고 독일 통일, 이것을 보통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한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내셔널리즘. 그걸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저건 국민주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로 하는 바람에 이게 인종주의적 개념으로, 배타적 개념으로 한국에서 막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이 한반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바탕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앞에 있었던 신라, 고려, 조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앞에 다른 나라, 우리 민족사의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 하나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앞에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주로.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1948년 5월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정부 수립이 됐어요. 즉 민주국가입니다. 국민국가예요.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입니다. 신라는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그 바탕에서 1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국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신라의 삼국통일인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바탕에서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하다.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사람은 세 사람이죠. 김춘추,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김유신, 그 다음에 김법민, 문왕 세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 통일이라는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보통 건국, 전쟁, 통일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역사에 이름이 굵게 남습니다. 영웅들이죠. 그런데 큰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합니다.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할 때도 세 사람의 영웅이 있었어요. 외교 비스마르크, 권력은 빌레름 1세, 군사는 몰트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에마뉴엘 2세,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 카불이라는 외교, 가리발디라는 군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태종무열왕, 그리고 김유신, 문무왕, 이 세 사람은 다 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김춘추의 여동생 문희가 김유신의 부인이 되죠. 김유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문무왕이죠. 문무왕. 그래서 인척 관계였다는 게 중요하죠.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신라의 진골, 김유신은 가야 김씨죠, 그죠? 김해, 금관가야, 신라한테 투항한 금관가야 왕의 후손이죠. 쉽게 말하면 경남마 PK하고 TK가 손을 잡은 거죠. PK 김유신, TK 김춘추가 손을 잡고 왕권을 만든 거죠.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김춘추는 외교, 김유신은 군사, 김범민은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무무왕은. 무무왕 때 통일이 완성됐어요. 정치, 군사, 외교가 합쳐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협력을 했는데 이런 예가 참 드뭅니다. 특히 김유신은 한 40년 동안 병권을 잡았어요. 국방부 장관을 한 셈이지만. 그 직책은 뭐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계급이 태대 각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혹시 경주에 가서 김유신 무덤 가보신 사람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죠?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무대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무대왕. 죽고 나서 대왕으로 추정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삼국사기를 안 읽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안 읽는 기독교인하고 같습니다. 한국인은 삼국사기를 읽지 않으면 한국인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0년 역사의 천년 역사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삼국사기 재미가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또 기록이. 그러니까 삼국사기 꼭 읽으십시오. 특히 재밌는 게 뒤에 열전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왕들의 기록이고 뒤에는 열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에 대한 기술은 단편 소설 분량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한 150장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김유신에 대해서 기록이 왕보다 더 많으냐? 김부식이가 고려 때 김유신을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삼국 인물 중에서 제1인물이 김유신이구나. 김유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한 거예요. 을지문덕, 계백 이런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김유신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는 곁에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실감이 있습니다. 김유신에 대한 에피소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천관이라는 기생, 말이 목을 치고, 관창, 황산벌에서 싸운 이야기. 또, 김유신과 관련돼서 또 아시는 이름 있습니까? 원술이 있죠. 원술. 아들. 원술.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것은 김부식의 인물관에 따르면은 삼국시대 최고 인물은 김유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김유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애를 많이 한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학자들한테 제가 심심하면 물어요.
김유신, 김춘추 문왕 중에 한 사람 꼽으면 누구냐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문무왕 꼽습니다. 문무왕. 그런데 이게 뭐 무리죠. 뭐 한 사람, 다 세 사람 협력을 했으니까. 다 개성이 있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끝에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세 사람의 위인이 있습니다. 김춘추 태종무열왕으로서는 상당히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김춘추로서의 역할이 더 크죠. 642년에 고구려에 갑니다. 고구려에 왜 가느냐? 의자왕이 등극한 다음에 백제가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백제와 신라의 이 관계는 지금도 어떤 지역 감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보통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신라와 백제, 그 출발점은 어디냐? 관산성 싸움입니다. 서기 545년입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관산성이 어딘지 아시죠?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그때 고구려가 강성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백제도 신라도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선수를 친 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먼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한강. 진흥왕 순수비가 지금 북한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 아주 또 백제를 대표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결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옥천,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옥천이죠. 그 전쟁 기록을 보면은 상부사기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일본에 있는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왜냐? 그 전쟁이 국제전쟁이었어요. 신라는 한 3만 명을 동원했고, 백제는 2만 명. 가야가 백제 편에 붙었습니다. 가야. 한 5천 명. 그 다음에 외에서도 왔어요. 당시에는 국호가 일본이 아니고 외인데,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 가야, 백제가 한편에 서고, 진왕이 이끄는 신라 1대3으로 붙었어요. 여기서 성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쟁 지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하들 한 몇십 명 데리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다가 매복에 걸렸어요. 포로가 됐습니다. 신라군의 포로가 됐어요. 왕이 포로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도 왕이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은 풀어줍니다. 그 대신 배상금을 많이 받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흥왕이 뭐 시켰다고 보는데, 또 장인입니다. 진흥왕의 장인이 성왕 아닙니까? 참수를 해요. 목을 칩니다. 그것도 아주 비천한 사람을 시켰어. 아주 모욕이죠, 모욕. 그래가지고 시신을 돌려주지를 않아요. 어디 궁전 앞에 땅바닥에 파묻어가지고 그걸 밟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백제 사람들이 원한이 생겼어요.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 복수를 누가 하려고 하느냐? 약 100년 뒤에 등극한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초기에는 아주 영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라를 칩니다. 드디어 지금 합천에 있던 대야성이 함락이 됩니다. 대야성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성왕에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김범민의 문무왕의 누나가 되죠. 누이구나, 누이.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하루 종일 눈도 감지 않고 멍하니 기둥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한이 사무쳤던 얘기죠. 삼국통일도 시작은 복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수심. 이번에는 김춘추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거 안 되겠구나. 백제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주적은 백제입니다. 신라의 주적은 백제입니다. 그래서 구원군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고구려죠. 고구려. 명계소문이 다스리고 있던, 독재를 하고 있던 고구려입니다. 가니까 고구려가 우리 땅 빼앗은 거 돌려달라. 그럼 도와주겠다. 김춘추가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연금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유신이 특공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풀어주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일본입니다. 일본. 서기 647년. 김춘추가 일본에 간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없고 일본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 아주 고평을 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야와 백제와 친했어요. 거기에 좀 틈새를 마련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려고 갔습니다. 한 1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일본 기록에 보면 김춘추가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648년에 당나라로 가죠. 장안. 당시는 당태종 시절입니다. 당나라의 전성기가 당태종이죠. 당태종. 당나라는 보통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최고의 왕조로 치죠. 보통 당을. 그 이유는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지배민족은 북방 유무민족이었어요. 세계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장안에는 유럽 사람들도 있었고 기독교 신조도가 있었고 아랍의 이슬람은 아직 일어나기 전이고 그래서 굉장히 활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장안에. 장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태종과 일종의 정상회담은 아니겠죠. 그때 김춘추는 왕이 아니니까. 담판을 합니다. 거기서 나당연합이 만들어지죠. 나당연합. 나당연합의 조건은 통일을 한 다음에 백제 고구려를 친 다음에는 대충 평양 원산선 이남은 신라 영토로 한다. 이런 약속입니다. 나당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태종은 그 뒤에 죽고 고종이 집권하죠. 그래서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에 의한 백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660년입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가 죽었습니다. 김춘추. 이 외교는 말이죠. 목숨을 거는 외교입니다. 일본에 건너가는 거, 저기 중국에 건너가는 거, 또 돌아오다가 고구려 해군한테 붙잡히잖아요. 근데 누가 따라간 사람이 김춘추로 변장을 해가지고 잡혀가서 죽고 자기는 살아나죠. 목숨을 건 외교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김춘추가 장안에서 뭘 봤을까? 그 당시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 교토 부근, 그리고 장안까지. 국제인입니다. 김춘추는 무엇보다 국제인이 세계 정세를 안 사람이에요. 더구나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문화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나라인데 백제, 고구려, 신라는 방향이 달라서요.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랬습니다. 백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고, 신라는 당나라와 친구가 되려고 그랬어요. 기분으로는 고구려가 대단하죠. 맞짱 뜨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외교 실패죠. 지금 북한의 외교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외교하고 비슷합니다. 세계 최강대국하고 왜 맞짱을 뜹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북한이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하고 맞짱 뜨려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문학이나 드라마로서는 연개소문 같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는 좋아요. 고구려가 망한 것은 연개소문 때문에 망했습니다. 연개소문이 독재를 하다가 분열이 되고 죽으니까 아들 세 사람이 다 흩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당나라라고 하고 한 사람은 신라에 붙고 뭐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승리죠. 목숨을 건 외교였습니다. 김춘추는. 더구나 장안에서 있었다는 것은 세계를 장안에서 보는 거죠. 세계적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또 신라라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고종을 타도하는 쿠데타 모의를 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겨우 구명당하고 한 5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때 이미 유명한 선동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프린스톤 대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은 미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3번째가 브라운 대학인가 그럴 거예요. 4번째 대학이고 지금 학부 랭킹은 항상 미국에서 1등 나오죠. 하버드보다 위에. 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만든 학교인데 학생 수가 학부 대학원생 합치니까 약 8,000명. 8,000명에 교수가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교직원 한 1,000명. 그럼 2,000명이 8,000명 1대4로 교육을 하는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날 가니까 만추의 캠퍼스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1910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그때 조국을 잃은 나이는 35살. 그 이승만이 이 캠퍼스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프린스톤 대학 캠퍼스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길은 천재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프린스턴 출신 대통령이 2사람입니다. 우드로 윌슨, 메디슨. 프린스톤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교수는 아닌데 거기 연구원으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프린스톤과 연관된 교수든지 이래가지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승만이 이 프린스턴에서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거기서 세계 최고 인재들하고 만나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분의 활동 무대가 하와이를 거쳐서 워싱턴으로 바뀝니다만
김춘추가 장안에 있었던 것만큼 이승만이 하버드, 프린스톤, 워싱턴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경험. 국제파죠, 국제파. 국제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이승만은 다른 사람보다 장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영어도 잘하지만 한자도 잘한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최고급 학문 교양을 이 사람 통합한 사람입니다. 통합한 사람.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한시, 명필로서의 무슨 한자 현판, 과거신문을 그분이 7번 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다 떨어졌지만. 또 영어는 쉽게 배워서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영어 제일 잘한 사람 누구냐면 단연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편지,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제가 2페이지짜리 편지가 있어요. 1950년 7월 19일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읽어보니까 하도 명문이라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가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를 쓸 수 있느냐 감탄했습니다. 이건 게티스버그 연설만큼 명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춘추가 상대했던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입니다. 당태종. 당태종과 김춘추가 그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당태종이 김춘추를 자기의 마상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미국 가자마자, 유학 가자마자 아무런 명함도 없이 무작정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한국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랭킹을 내는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프린스톤 대학에서는 우드로우 윌슨 총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식민지에서 온 이승만을 잘 봤어요. 그래서 자기 총장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우드로우 윌슨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트루만,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재밌는 게 아이젠하워, 트루만, 윌슨, 시어도르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 이승만이 상대했던 4명의 대통령은 시시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40몇 명의 역대 대통령 랭킹을 내면 요 4사람이 다 10등 안에 듭니다. 그 4사람 중에 제일 랭킹이 높은 사람이 요사이는 트루만입니다. 한 5등 내지 6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큰 도시에서 살면서 엘리트들하고 만나고 지도자들하고 만나고 고급 학문과 접촉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바로 김춘추와 이승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커지면 뭘 알게 되느냐? 세계 정세를 알게 되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바로 김춘추는 세계 정세를 알았습니다. 아, 당나라하고 손잡아야 된다. 당나라하고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승만은 뭐냐? 미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과의 관계다. 공산주의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주력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춘추와 이승만은
개방적 자주파라고 저는 부릅니다. 개방적 자주파. 세계 정세를 알면서 그 속에서 큰 나라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나라의 힘을 이용하되 절대 큰 나라에 먹히지 않는, 이걸 주체성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걸 개방적 자주파입니다. 김춘추와 이승만은 김춘추의 나당동맹, 이승만이 만들어낸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사회의 가장 성공한 외교정책, 외교적 업적입니다. 나당동맹에 의해서 신라삼국통일이 이루어졌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미동맹 덕분에 이것만 잘 유지하면은 자유통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건 모르죠. 지금 문재인식의 외교정책을 펴면은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절대로 인류국가도 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위대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668년입니다. 평양성에 신라군이 들어간 것이. 그러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까? 서기 668년에 누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까? 당나라가 한 겁니다. 그때 백제 땅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평양에는 당장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닭족든 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 고종은 문무왕한테 계급을 하나 줬습니다. 계림 대도독, 계림 지방을 다스리는 대도독, 중국 관직을 하나 줬어요. 신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신라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신라 사람 많이 죽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이렇게 후회도 했을 겁니다. 역시 큰 나라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큰 나라를 이용하면 반드시 큰 나라한테 역으로 이용당한다. 그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때 김춘추 죽은 다음에 결국 문무왕과 김유신이 나라를 이끌던데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신라 지도부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대당 결전을 하죠. 당나라하고 결전한다. 당나라하고 싸운다. 신라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인 당나라하고의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였어요. 요사의 식으로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평화를 선택했겠죠. 그러면 한민족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때 신라가 평화를 선택했으면 당나라 식민지로 그냥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3세대 지나면 한민족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중국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나라와 결전을 선택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수많은 통일전쟁 속에서 피폐한 가운데서도 우리 당나라 밑에 살 수 없다. 결전을 선택했습니다.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 나당전쟁 또는 대당결전이 벌어지죠.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일진일퇴를 해요. 일진일퇴. 신라는 싸우다가 휴전했다 이럽니다. 이겨서 포로를 잡으면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지면은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676년에 서해 기벌포라는 데서 해전에서 이게 물어서 대당결전에서 신라가 이깁니다. 운이 좋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지금 티베트에 있던 토번이라는 세력이 당나라를 칩니다. 장안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당은 양면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디가 더 급하냐? 장안을 지키는 게 급하다. 신라는 쳐들어올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신라한테 한반도를 넘겨줘 버립니다. 676년이죠. 그래서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 송도부를 지금 심양 근방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 전체는 아니고 평양 원산선 이남이 신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문무왕 시절입니다. 서기 676년에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평양 원산선의 이 국경선을 계속 북쪽으로 밀어가지고 세종대왕 때 대충 지금과 같은 한반도를 우리의 국토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각살이 나고 겨우 5,000명의 백제 관료들을 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당과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칠 것이다 해가지고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막 성을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에 가신 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때 산성이 지금도 있고 후쿠오카에 가면은 그때 해변가에 산 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라가 일어나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운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이래 된 거죠. 신라가 당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대신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라와 일본이 한 30년 동안 친해집니다. 그때 일본은 신라를 배웁니다. 신라를 존경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쓴 역사책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항상 좀 낮춰보는데 딱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신라의 삼국통일, 한 번은 대한민국의 발전. 두 경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통일 과정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됐습니다. 한반도가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외도 건너오고 악나라, 수나라도 개입을 해가지고 국제전쟁판이 됐는데 신라가 딱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250년 동안 동북아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당나라도 발전하고 신라도 발전하고 동시에 일본도 발전해요. 이것은 앞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동북아시아가 북한이라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남북통일이 우리 주도로 이루어지면은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갈등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없어진다기보다는 줄어들겠죠. 한국이 통일되면은 전쟁이 없습니다. 한국이 분열되면 반드시 전쟁이 생깁니다. 삼국시대 때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 또 언제입니까? 고려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한국이 분열되거나 약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한국이 강하게 버텨야 동북아가 편안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동북아 전체가 고대사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든지 뭐 중국에 가면은 박물관에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일 많은 유물이 언제 겁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한 250년 동안 한중일이 꽃피웠던 고대 문화의 황금기의 유물들이 다 박물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신라가 전성기였어요. 그때 신라가 우리 민족사 처음으로 인류국가였습니다. 통일신라가 인류국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원인이라는 옌인, 둥글 원자, 인천할 때 그 인자를 썼는데, 옌인이라는 사람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순경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기행문, 세계 3대 기행문이라고 해요. 그것은 일본 원인이라는 천태종의 스님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신라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때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진출해가지고 매우 활발하게 거점을 두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게 9세기 때입니다. 야, 이 신라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구나, 조직적이구나, 배를 잘 몰았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인류 시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장보고에 대한 연구는 그 책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승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전에 문무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무왕은 어떤 사람이냐? 문무왕을 저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문무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문무왕. 대왕암이죠, 그죠? 대왕암. 간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 화장한 사람이죠, 화장한 사람. 왕인데 화장은 불교 습관, 인도식이죠. 불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왕이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 최초의 화장입니다. 화장. 이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글이 삼국사기에 많아요. 삼국사기에 강수란 사람이 대필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답서린귀서란 문장이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 서린귀한테 보내는 답신이란 뜻이죠. 답서린귀서라는 문장이 삼국사기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 최고의 문장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눈에 선하게 나옵니다. 그 고민,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의 고민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무왕의 유언이 유명하죠. 문무왕의 유언. 거기에 화장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어떤 일본 학자가 읽더니 이 고대 시기에 이런 글을 쓰는 왕은, 권력자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무왕의 평화지향 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쓴 원고의 맨 뒤에 있습니다. 이 명문입니다. 상곡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오왕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 수 없고 조조의 선흥에는 오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라.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 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그때의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즐겨하는 바 아니므로 죽은 뒤 10일이 되면은 창고 문의 바깥뜰에서 인도 의식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상의 제도는 애써 급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와 주현의 과세도 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피하고 율령과 격식 중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당에 토구하여 이 뜻을 널리 알게 하고 소속 관원은 고치게 행하라. 이거 읽으시면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민사상입니다. 그죠? 국민들 사랑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인권의식이 소중하고 정치인들은 표 얻어야 되니까 입만 열면 국민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허례허식을 다 배제하고 원래 왕이 죽으면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경주 고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짓고 하는데 거의 다 헛거다. 내 몸까지 불살라가지고 죄 뿌리고 치워버리란 말이야.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뭐 요새 말로 하면은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근데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글이 있습니다. 그 앞장에 제가 하나. 이게 서기 668년에 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사면령을 내린 대목입니다. 사면령을 내린 대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이는 것과 사형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다 놓아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봉공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갖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 그런데 문무왕은 20년 동안 임금이 있었는데 백제를 칠 때는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합참의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왕이 죽으니까 즉위를 했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있는 사이에 전쟁의 시기였어요.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도우러 온 일본의 대함대를 경멸시켰어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당과 결전해서 이겼어요. 네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네 나라와. 그래서 통일을 완수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왕이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일본에 문무왕이 죽은 지 한 50년 뒤에 죽은 천황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이 또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문무천황은 신라의 문무왕이 자기의 롤 모델이었답니다. 불교적,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적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문무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문무왕의 이름이 그 시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명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무왕도 당나라에 오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개방적이고 자주적이었던 사람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국제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박정희는 만주공관학교에 가서 성적이 좋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다시 만주로 들어와가지고 해방 때는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때 만주군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한국 육사에 들어갔다가 군인이 돼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6.25 사변이 났어요. 그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아마 술만 품마시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김일성이 남침이 있으니까 당장 박정희를 군 장교로 복직시킨 거 아닙니까? 장도영 이런 분들이. 참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몇 번 이렇게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해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지금 이 진행 상황, 이게 몇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김일성의 남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그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한국은 월남식으로 1960년대 초쯤 해가지고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한미동맹도 없는 거죠. 한미동맹은 6.25 전쟁을 종결할 때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역사가 가진 그 불가촉성,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6.25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6.25를 지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살아났고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고 한국전쟁은 내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한국전이 내전입니까? 한국전이 무슨 남북전쟁입니까? 한국전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공모해가지고 동족을 친 민족 반역의 침략전쟁이죠. 전쟁 범죄자들이죠. 그런데 왜 내전이라고 그럽니까? 내전이라고 하면은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북한은 탱크가 200대, 한국은 한 대도 없고, 병력은 북한이 20만, 남한은 10만. 그것도 기습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습을 당하면 항복해버립니다. 군대는 무너져버립니다. 결전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버텼느냐? 이승만이 있었어요. 국군이 있었습니다. 국군이 후퇴는 하지만은 항복은 안 했어요.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일찍 파병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오는데 열흘 걸렸어요. 빨리 온 거죠. 그 열흘 사이에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은 소련, 중공, 북한을 상대로 1대3으로 버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소련, 인구가 가장 많은 중공, 그 앞잡이 북한을 상대로 열흘 동안 한국이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6.25 때 한국이 버텼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역사적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버틴 덕분에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전 때문에 살아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곧 상륙작전으로 해서 중국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만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도 6.25가 딱 나니까 트루먼이 제일 먼저 한 게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서 대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서독이, 전범 국가인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거는 스탈린이 범세계적으로 우리한테 도전하는구나 해서 그러면 우리도 대응한다. 군사비를 3배로 늘립니다. 1년 사이에 3배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합니다. 미소 간의 군사비, 군사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군사력 건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경제가 약한 소련이 80년대 말에 무너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어요. 즉 한국전에서 우리가 버텨낸 탓에 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겼어요. 세계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직도 안에 갇혀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역사상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잘 싸운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한국에서 버텨냄으로써 세계가 이렇게 번영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 학자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그죠? 군인이었어요.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CEO였어요.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이 정도의 병화를 일으키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북한은 수백만이 죽어도 발전이 없잖아요. 중국이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발전을 갖기 전에는 그 전에 모택동 시절에 대약전운동이 실패하면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 통해서 또 수십만이 더 죽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집단 학살이 있습니까? 정치적 암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위대한 CEO, 혁명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박정희는 교사입니다. 교사. 따뜻한 교사였죠. 문무왕과 같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문무왕의 글과 말을 읽어보면 이승만, 박정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최소화한 겁니다. 최소화. 전쟁 때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생존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있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탄생 100주년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만들기로 한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못 만들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 못 만드는 거는 해군한테 군함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공군한테 비행기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해괴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한민국 지금 사는 사람 중에 박정희 더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국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날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그리고 역사적 침해 현상입니다. 역사적 침해 현상.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기억력. 박정희가 뭘 했지? 이승만이 뭘 했지를 몰라요, 우선.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치매는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식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제 일도 모르면은 그건 살아있지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국가가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 망가뜨려지면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치매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완벽하게 치매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역사 치매에 걸린 나라예요. 역사 치매. 역사 치매의 결정적인 대목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친북 좌익 세력들이, 북한이. 그러니까 여기에 등달아. 고구려가 통일했으면은 우리가 만주가 우리 땅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헛소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고구려, 분열로 망한 고구려를 키워가지고 신라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개혁위원장이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역고가 5등이 되든 6등이 되든지 계속 그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 과거에 선배, 선조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쁜 짓 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되는 거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진위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몰라요.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이 안 됩니다. 진위, 피하, 선악 구분이 안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분별력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 30%. 더구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다. 이런 나라가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박정희한테 기념우표 하나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모진 국민들이 계속 행운과 행복을 누린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 50년, 100년 이렇게 길게 갈 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그 대가가 문재인 정권의 출범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탄핵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민족사회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건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된 나라를 만들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냐? 상해 임시정부다.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더 정통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뭐가 되죠?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반역자죠.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반역자지. 분리주의자지. 그럼 이승만 박정희가 분리주의 운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안 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사실이 안 통하면 법이 안 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은 달라도 사실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이 안 통하면요, 그 뒤에 법이 안 통하게 됩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는 보통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의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1층, 2층이 법입니다. 3층이 자유예요. 진실이 안 통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한은 국제파, 열린 자주, 개방적 자주파가 세운 게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거의 안 하거나 안 하는 사람, 해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세운 폐쇄적 사대주의 세력이 세운 게 북한이죠.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복장으로 나타난 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북한이 다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심부름해서 세운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비행기를 타기 싫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가는 자가 김정일 아니었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사람, 해외를 많이 본 사람이 세운 나라, 발전시킨 나라, 외국에 나가지 않는 사람, 골목대장, 그게 북한이죠. 북한은 폐쇄적이고 사대주의적이고 관념적이고, 남한은 개방적이고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남한은 해양 세력과 손잡았고, 북한은 대륙 세력, 중국. 친구를 잘못 둔 거죠. 후원자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이 생겼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대륙 세력화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노선 변경이 지금 차가 가다가 노선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깜빡이라도 켜야 국민들이 알 텐데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속에 있어야 될 나라를 이탈해가지고 중국 쪽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김춘추,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문무왕, 이 네 사람은 다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고, 이 네 사람 다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영계소문 이런 사람들은 시야가 좁은 사람,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따라서 사대주의적 사람, 민족 반역자죠. 거기서 영계소문을 빼주고 민족 반역자. 공산주의가 무슨 원효가 만든 이념입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유대인, 독일인이 만든 제도를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족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여행을 많이. 저는 한국의 좌파들이 딱 만나보면 알아요. 한국의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행을 많이 안 해요. 여행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이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만 통용되지. 그러니까 골목대전이죠. 한국에서는 제일 똑똑한데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번에 원전, 백지원, 그게 결국 안 되잖아요. 이제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고 앞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즉 성공적인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 노선으로 발전한 이 나라가 영계소문, 김일성, 김정일 이런 노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길목에. 여기서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 보통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갑을 여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죠. 또 하나는 손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손발.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애국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냥 교양 강좌로 편하게 들으셔도 좋지만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은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화두를 하나 던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고 좀 늦게 생각보다 늦게 끝내서 이 질문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지만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질문을 해주시면 뭐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